발로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판매했던 지금 이름도 듣기 힘든 어떤 DLF라는 상품에서 큰 손실이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한테 충격을 줬는데요. 이게 국내 금융시장도 아니고 이제 해외 은행 금리하고 또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상품이어가지고 이 상품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대했던 수익에 비해서 손실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좀 줬습니다. 그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게 그냥 구조만 보면은 좀 금리 조건만 보면 그냥 좀 괜찮은 수익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많은 투자자들한테 큰 손실을 안겨줘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 증권부의 허윤영 기자 모셔서 좀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네. 이 사건의 개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맨 먼저 이 DLS, DLF 이게 용어가 헷갈리시잖아요. 어떤 상품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DLS라는 거는 이제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인데 이 문제가 된 이 우리은행 금리 연계 DLS는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은행이 이 DLS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증권사가 DLS를 발행을 하면은 DLS를 발행하면은 자산운용사가 이걸 펀드로 묶습니다. 이걸 주가 연계 증권 펀드 DLF라고 하는데 S는 증권. 그렇죠. 증권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면은 펀드. 네. 이 펀드 형태로 조성된 그 DLF를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도 판매를 했죠. 이렇게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좀 어땠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에 충족되면 몇 %, 아니면 이게 충족이 안 되면은 손실이 어떻게 이렇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손실 조건을 손실이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손실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 여기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손실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 그게 원금 손실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 0.2%까지 아니고 마이너스 0.19%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 만기를 맞으면은 4%. 4%. 4.6%좀 다르긴 한데 각 판매 시점별로 4에서 5% 정도의 수익률. 근데 4에서 5% 수익률인데 지금 상황이 100% 원금 손실까지 아니었지. 이게 첫 만기가 오늘이었거든요. 오늘이었는데 오늘 독일 국채금리 수준에서 0.5. 몇 %였을 거예요. 마이너스 0.5%. 오늘은 지금 9월 20일 현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만기에서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났냐? 60%. 원금 마이너스 손실이 60%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한 10억 정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한 6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시작이고 줄줄이 또 만기가 이게 11월까지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또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좀 어떤 경제 상황이랄까 이런 거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조금 11월까지 이게 손실 규모 지금은 60%인데 조금 100% 손실, 90% 손실 좀 이렇게 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기가 됐다는 거니까 상품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9월 20일 날 만기가 됐는데 이 만기가 된 사람은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릴 수 있는 건가요?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투자들 모아서 같은 날 이걸 다 판 게 아니라 올해 3월부터 서서히 찍기 시작해서 3월에는 몇백 명, 4월에는 몇백 명, 5월에는 몇백 명 이게 3달 동안 집중적으로 팔렸거든요. 투자자 한 5천 명, 4천 몇 명한테 이제 팔린 거죠. 4천여 명에게 판매가 됐다. 네. 규모가 커요? 규모가 손실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독일 국채금리만. 와. 1,500억이면은 이거를 그냥 정말
쉽게 계산해서 한 60% 손실을 다 같이 봤다 그러면은 거의 뭐 800억 정도가 그렇죠. 손실이 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금융 당국에서도 이게 불안전 판매를 가장 큰 이제 쟁점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OEM 펀드니 뭐 시리즈 펀드니 발행 단계에서는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현재 조사를 중이고, 다음 달 열릴 국감에서 엄청 얘기 나오겠죠. 그런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불안전 판매라는 거는 이거를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 상품이고 이걸 잘 설명을 하고 팔았는지 네. 부분을 보는 거고, 네. 그 아까 전에 얘기해서 상품 구조에 대해서 본다는 거는 네. 이 상품 구조가 투자자들한테 특별히 불리하게 되지 않았는지 이런 네. 부분을 보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자본시장법에서는 이 은행은 판매사일 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은행이 판매사인데 뭐 운용사나 상품을 발행하는 증권사 얘네한테 우리 이 상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찍어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운영을 좀 해줘 해서 펀드를 나한테 주면 내가 팔게, 이렇게 은행이 지시를 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상품의 그 운용 고유 권한은 운용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이슈는 뭐 불안전 판매의 그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예. 이 이슈는 뭐 투자자분들이 접하기 조금 어려운 이슈인데,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 쪽에서는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펀드를 산다 그러면은 이 펀드가 은행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펀드가 아니고 네. 일종의 백화점이라고 치면은 은행은 백화점이 되는 거고, 네. 물건을 제조한 쪽은 다른 데 있는데 네. 여기서 은행에서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파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네. 상품을 만약에 잘못된 상품이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상품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물건을 제조했던 네.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건데, 네. 여기 자본시장법에서는 그 판매사, 백화점이 그 제조사에게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줘라, 그럼 네. 내가 팔아줄게 네. 라고 하는 게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는 이 오다를 줬던 은행 쪽의 문제니까 투자자들하고 직접 상관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이게 이 OEM 펀드 이거는 운용사도 같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나 그쵸. 제재를 받는 건데, 금융권에서는 여기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판매 행태에서 나온, 그러니까 판매 행태와 관련한 문제점 같은 것도 좀 나온 게 있나요? 뭐 사실 기사로도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뭐 형광펜 몇 개 해놓고 전화로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뭐 사인을 했다, 뭐 이런 형식적인 어떤 불안전 판매의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게 이 상품, 이렇게 위험한 상품이 불안전 판매가 됐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드는 의문은,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당시 국채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예. 제동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제동까지는 할 권리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재고를 해봐라. 왜 안 됐냐? 이게 사모펀드로 팔렸어요. 예? 사모펀드로. 사모펀드로 이걸 팔았다고요? 사모 형식, 정확히 말하면은 공모펀드 형식이 아니라 사모 형식으로 이게 팔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모펀드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투자를 할 때 그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상품 한번 해보자, 이게 사모펀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왜 사모펀드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이 증권신고서를 심사를 받아야 돼요. 까다롭죠. 예. 엄청 까다롭거든요. 예. 사모펀드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충분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금감원에서 꼼꼼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공모펀드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하는 거니까 이제 꼼꼼하게 본다, 막 이런 개념인데, 근데 왜 이걸 사모펀드로 그러니까 팔았다고요? 이상한 게 보세요. 2,000명이라는 엄청 다수의 투자자한테 근데 사모펀드는 50인 이하인데 어떻게 20명한테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은행이 판매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판매를 했냐?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2,000명한테 팔았고 모든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인데 이거 공모펀드 아니냐? 전 당연히 공모펀드인 줄 알았는데. 자, 이거를 취재를 해보니까 이 자본시장법상 이 사모펀드의 핵심 요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 하나에 49인 이하 네, 그렇죠. 투자자한테 팔면은 이거는 이제 사모펀드로 뭘 팔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사모펀드로는 49명한테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근데 법을 세세하게 보면은 첫 번째,
이 독일 DLS를 발행한 증권사는 세 곳입니다.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예.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라는 예. 증권사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DLS를 찍으면 DLF로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펀드 형식으로 묶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증권사에서는 증권을 팔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증권을 못 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은행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려면은 증권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맞습니다. 이어주세요. 예. 새 증권사가 DLS를 첫 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운용사가 세 개가 낍니다. 예. 운용사. 예. 예. 그 PSG 운용이라는 데랑 나머지 두 개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러면 예. 세 곳의 증권사, 세 곳의 운용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DLS라는 게 회차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조건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펀드는 마이너스 0.21%에 진입하면은 원금 손실 구간, 예, 예. 그 다음 발행은 마이너스 0.22%에 진입하면 원금 손실 구간. 그렇죠. 발행 시점에 맞는 조건을 하겠죠. 그쵸. 예, 예. 그러면 보세요. 이 각기 다른 발행 시점, 각기 다른 손실 조건, 그리고 각기 다른 증권사, 예. 그 증권사가 찍은 DLS를 각 세 곳의 운용사가 조합을 하면은 예, 예. 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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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인 아. 각자 다른 펀드여서 쪼개기를 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통으로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세 개를 섞어 가지고 만들므로써 각 사모 펀드별로는 다른 상품으로 구성은 돼 있는데 네, 실질적인 거래 조건은 그 2,000명이 다 똑같은 조건이었다.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에다가 원금 손실 100%라는 것도 똑같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공모 펀드로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 이거는 논란이 나오는 공모펀드로 팔아야 되는 조건을 네, 약간 그러니까 공모펀드를 하려면 증권신고서 내야 되고 그러면 귀찮고 판매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쵸. 쪼갰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이잖아요. 그쵸. 법적으로는 법은 지켰지만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은행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아까 처음에 OEM 펀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거는 크게 무슨 뭐 주식이나 이런 형태의 기초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운용할 여력 그냥 금리 기다리면 되는 옵션 매도형 상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 말씀하신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가 될 만한 게 이게 공모로 팔아야 되는데 예. 판매할 때 이게 워낙 깐깐하고 하니까 일부러 사모로 판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판매할 때 고객들한테는 이걸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치매노인한테도 팔았다. 치매노인한테 팔았다고? 그런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분은 이게 나랑 직접 다이렉트로 통화를 안 했는데 와이프가 사인했는데 이게 팔렸더라. 이거 금융실명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사례도 예.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일반 은행이라는 고객 특성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증권사에서 이게 팔렸으면 안 팔렸을 거다. 근데 은행이어서 팔렸다. 왜냐면은 은행 고객분들한테 친숙한 단어 이런 게 금리 아.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독일도 뭔가 안정감을 그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옵션 매도형이라는 구조인데 정확하게 그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은 손실 안 납니다. 이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해.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 왜냐면은 이제 독일이라는 그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유럽에서도 건전하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이미지였는데 근데 이 은행원분들 이게 잘못 이해한 게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뭐 알고 팔았으면 정말 나쁜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은행 직원분들은 이게 그냥 독일 국채 금리니까 뭐 금리가 마이너스로 막 가고 막 독일이 그런 나라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옵션 매도형이라는 상품은 그냥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다. 뭐 동남아다 이랬으면은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독일이어서 하필이면은 독일인데다 금리인데다가 금리니까? 마이너스 금리.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 그 고객분들한테 좀 친숙한 그런 상품이어서 그러니까 증권사도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증권사가 봤을 때 이거 정말 좋네 상품. 예. 그럼 자기들 고객들한테도 팔 법하잖아요. 증권사 고객한테 팔린 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2명이가 있어요. 2명. 그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증권사가 이렇게 좋은 리스크가 있을 때 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좀 다시 고려를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논의가 들어가야 저는 이번 그 판매까지에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의 그게 될 수 왜 안 되냐?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모펀드여가지고 은행이 미리 고객들을 모으면은 얘네가 DLS를 찍어주고 그다음에 예. 또 모으면은 찍어주고. 근데 이 은행이 다 모았는데 예, 우리가 예. 그냥 단지 발행사일 뿐인데 예. 우리가 뭐라고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냐?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죠. 사실 그 은행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조직에서 야 우리가 고객들 모아가지고 이 상품 좀 팔려고 하는데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손해 볼 건 없잖아요. 그쵸. 이걸 찍어서 팔았을 때 소실나면 수수료. 자기가 손해 보는 건 아니니까 수수료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수수료 비즈니스의 문제가 사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소비자하고 그 판매자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려. 딱 판매하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 고객들이 자기 고객이라 그렇죠. 이거 물리면은 그분들이 뭐 예전에 신한은행에서 중국 펀드 뭐 이런 거 팔았다 물리고 나서 정말 뭐 펀드에 펀자도 못 꺼냈다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좀 근데 이게 지금 씁쓸하네요 그게. 예. 그렇죠. 근데 이 모 증권사 사장님은 이거 위험하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행사일 뿐이지만은 이거는 좀 위험하다 해서 이제 모 금융지주한테 예.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지주 쪽에서는 그냥 팔아라. 그냥 찍어라. 네. 이거는 뭐 확인되지. 그러니까 저도 그냥 취재하다가 뭐 이게 뒷얘기로 들은 얘기라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배경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론에 밖에 저는 머무를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허인영 기자보다 좀 네네.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저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라는 거는 뭔가 약간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팔아야 되겠다. 열심히 팔아갖고 이거 잘 팔리겠다. 이거 잘 팔면 내가 수수료를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의도성인 건데 저는 이게 보수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능력한 거예요. 은행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아까 백화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백화점에서 물건 팔았는데 짝퉁이고 이러면은 백화점의 레퓨테이션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은행이라는 곳은 정말 괜찮은 상품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상품들을 갖다가 진열해 놓는 게 어떤 의무란 말이에요. 심지어 사모펀드면은 개별 투자자들에게 네.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얘기했던 거 들어보니까 사모펀드 원래 하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진짜 돈도 좀 있고 이른바 그쵸. 우수 고객들일 텐데 무능한 거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이렇게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 이거는 진짜 뭐가 더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무능한 게 나쁜 건지 무리하게 판 게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는 당연히 못 들을 거고 그럼 만약에 그 불안전 판매가 확정이 됐다. 뭐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 좀 판매를 하는 사람이 좀 과도하게 판매했다. 그럼 좀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의 제재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송을 통해서 민사 소송.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키코라는 사태가 비슷한데 키코. 네. 예. 키코 공대위라는 단체가 처음에 알았는데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예. 키코 사태랑 이번 DLS 사태랑 너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이제 얘네가 어쨌든 그 키코 사태 이후에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한 단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 우리은행을 고발을 했죠. 어떤 죄냐? 사기. 근데 여기서 이제 소송을 만약에 뭐 어쨌든 당국의 어떤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검찰 수사 지금 남부지검 형사로 걸었군요. 형사로 걸었죠. 그 남부지검 쪽에서 이제 이걸 배당을 받아서 수사도 아마 뭐 하겠죠. 지금 뭐 압수수색이 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소송 판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매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사기 판매. 그러니까 제가 네네.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네네.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이 있는 거고 네네. 이 상품을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는 형식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 판매는 이 상품 자체가 사기다. 네. 그러면 이걸 아예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원금 다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건 형사적인 문제, 사기는. 그래서 공대위에서는 알 거예요. 이 키코를 불안전 판매로 해서 걸었을 때 특별히 이거를 자기네들이 보상받을 수 별로 없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워낙 맞아요. 오래 거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이게 그
한 60% 이게 파워 인컴 펀드라는 사례를 들면서 예, 예. 이게 좀 비슷한 사례 저도 봤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파워인컴 불안정 펀드는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시는구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CDO 팔았던 맞습니다. 예, 그 예, 미국의 어떤 글로벌 서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했던 그 구조화 상품 때문에 미국이 망했는데 그 상품을 핵이었죠 그게. 뛰어와서 팔았던 게 파워인컴 펀드죠.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이 50%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판례를 보니까. 아, 50%. 50%. 그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은행이나 그 하나 정도면 꽤 받은 편이죠. 예. 그 이런 사건에 비하면 이게 이제 그 은행 입장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5, 60%가. 그러니까 음. 투자자는 근데 다 달라고 소송을 그쵸. 낸 건데 예, 예. 아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최근에 뭐 우리은행이나 뭐 김현장 뭐 해가지고 뭐 하는데 되게 좀 최악이 50%일 거다 왜 예측을 하냐? 이게 불안전 판매였어도 어쨌든 이 서류 예, 예. 사인이나 사인하잖아요. 확인하 뭐 잘 들었음 이거 쓸 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은행 직원이 전화 와서 뭐 이거 말고 뭐 갈아타 보세요. 뭐 이런 게 있었다 해도 이게 사모펀드였다 보니까 그냥 예, 예. 간이 설명서에 서명만 하면 팔리는 거거든요. 그 워낙 법적인 증거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쵸. 예. 금융상품이라는 게 약간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도 아마 권순우 선배가 말하신 것처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도 이게 워낙 손실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홍 기자, 이 사건을 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느낀 바 아니면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이런 거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 투자자나 고객한테 그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 그런 거를 인지를 시켜줄 환경이 아닌데 예. 팔렸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이게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다. 그것도 있었죠. 뭐 100년 동안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원금 그랬던 거죠. 손실 0%라고 해서 판 거예요. 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 느낀 게 뭐 투자자는 자기 책임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 기관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게 가장 시급한 그러니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ELS, DLS 얘기가 뭐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중금리 상품이라는 게 중위험, 중수익이라 그러면 이자를 어느 정도 주고서 위험이 이 정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한 조그만 이자를 계속적으로 주다가 진짜 한 번 딱 터지면 이게 그동안 얻었던 수익을 다 잃어버리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랬던 거는 한 4% 정도, 3% 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어떤 수익을 좀 바랬던 건데 사실 그 정도 수익은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감소할 수가 있긴 해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정도 3%, 4% 정도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복잡한 파생형 금융상품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고 이 기업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성장한다는 걸 믿고서 그 그냥 주식 하나만 사는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용사들 중에도 뭔가 좀 뭐 워렌 버핏만큼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뭔가 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산운용업이 됐다면은 이렇게 파생금융 상품으로까지 사람들이 몰려가는 일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식 사면은 배당 1년에 4% 준다 그러면은 굳이 뭐 내가 주식 안 사고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펀드 운용사들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뭔가 신뢰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복잡하고 확정이자를 주는 듯이 보이는 상품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뭐 불안전 판매 어쩌다 한 번씩은 있는 일,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있는 일이라기보다 정말 그 기업 자본시장 문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운용사들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 기자는 지난번에 신라젠 때도 그렇고 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고 오네요. 재밌는 얘기 들고 오면 잘 안 보시지 않나요, 좀? 예, 어쨌든 좀 이렇게 씁쓸한 얘기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가 그나마라도 좀 잘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전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